어머니, 짐 다 쌌어요. 한지은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70평생을 가족에게 헌신하며 살아온 윤정자 할머니는 낡은 캐리어 하나를 끌고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남편의 장례를 치른 지 겨우 10일째였습니다. 빨리 나가요. 청소업체 오기 전에 며느리 지은이가 팔짱을 낀 채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정자는 천천히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좋아, 나갈게. 그 말을 하는 정자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뭐가 좋다고 웃으세요? 어디 갈 데나 있어요? 있지. 내 집으로 가면 되니까. 어머니가 무슨 집이 있다고 그래요? 지은이 비웃었습니다. 정자는 대답 대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지은아, 후회하지 마. 지은이 콧방귀를 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왜 후회를 해요? 곧 알게 될 거야. 정자가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에 선 그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부동산 앱이 떠 있었습니다. 강남 포레스트 타워 펜트하우스 시세 73억 소유주 윤정자. 그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40년을 참았어. 이제 시작이야.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70평생 헌신해온 어머니를 지하 단칸방으로 내쫓으려는 아들, 며느리에게 통쾌한 참교육의 시간이 왔음을 알리는 신호 같았습니다. 시간은 지금으로부터 10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날은 윤정자의 남편 김성택이 세상을 떠난 날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붐빕니다. 정자는 빈소 앞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닦았습니다. 윤정자는 김성택과 45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사이가 썩 좋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정이 아예 없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미운 정도 정이라면 정이니까요. 며느리 한지은 상주 옆에 서서 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은의 얼굴에는 시아버지가 죽었다는 슬픔보다 피곤함이 묻어났습니다. 정자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장례 이틀째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유언장 낭독이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고인께서는 삼성동 아파트를 아드님께 상속하신다고 명시하셨습니다. 변호사의 말이 끝나자 지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정자는 그 순간을 똑똑히 기억했습니다. 지은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 어머니는 현금 5천만 원을 받으시고 나머지 재산은 모두 아드님께 상속됩니다. 정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모은 재산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파트 한 채와 소박한 예금. 알겠습니다. 정자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은이 남편 김민준의 팔을 슬쩍 꼬집었습니다. 민준이 아내를 바라봤지만 지은이는 이미 시선을 돌린 뒤였습니다. 장례를 마친 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정자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10살 손자 김준호가 할머니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안 죽을 거지? 나랑 오래오래 살 거지? 준호가 정자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에 상실감을 크게 느끼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준호가 정자의 손을 꼭 잡았고 정자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우리 준호. 그때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지은이 돌아섰습니다. 준호야, 할머니 좀 쉬시게 해드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준호가 할머니를 올려다보며 망설였습니다. 정자는 손자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가서 씻어라. 할머니는 괜찮아. 준호가 방으로 들어가자 지은이 소파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어떻게 지내실 생각이세요? 정자는 며느리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건 왜 묻니? 저희도 형편이 넉넉한 편은 아니라서요. 이 집도 좁고 지은이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30평 후반의 아파트는 내 식구가 살기에 결코 좁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5 식구가 무리 없이 살던 집이었습니다. 정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이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켰습니다. 어머니, 근처에 괜찮은 집을 좀 알아봤어요. 정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더 나가라는 거니? 정자의 물음에 지은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혼자 지내시는 게 편하지 않으시겠어요? 며느리 눈치도 안 보고 얼마나 좋아요? 정자는 고개를 숙이고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꼭 지금 해야겠니? 네. 빨리 정하셔야 저희도 계획을 세우죠. 지은의 목소리에는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아들 민준이 방에서 나와 거실로 걸어왔습니다. 무슨 얘기해? 아무것도 아니야. 들어가 있어. 지은이 남편을 돌려보냈습니다. 정자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래, 생각해 볼게. 빨리 결정해 주세요. 다음 주까지는 답을 주셔야 해요. 정자가 자기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손자 준노의 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틈으로 준노가 복도를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정자는 손자에게 괜찮다는 듯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은 정자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통장 5권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통장을 펼쳐 잔액을 확인한 다음 뭔가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제 뉴스였습니다. 서울 외곽 지역 재개발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땅값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정자는 소리 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지은 친정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자는 화장실을 가려다 복도에서 며느리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빠, 그렇게 큰 돈을 내가 당장 어떻게 구해? 조금 기다려봐. 내가 방법을 찾아볼게. 지은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정자는 조용히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며느리가 무엇을 기다리는지 알 필요는 없었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40년을 참고 기다렸습니다. 이제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어느덧 장례를 치른 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윤정자는 거실에서 아침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경제 전문가가 부동산 시장에 대해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메모장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한지은이 부엌에서 나와 텔레비전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채널이 바뀌었습니다. 어머니, 아침부터 그런 딱딱한 거 보시면 머리 아프시잖아요. 정자는 대답 대신 일어나 자기 방으로 갔습니다. 지은이 정자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혀를 찼습니다. 오후가 되자 지은이 정자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렴. 지은이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손에 부동산 전단지 몇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원룸을 좀 알아봤어요. 여기 3군데 괜찮은 데가 있던데. 지은이 전단지를 침대 위에 놓았습니다. 원룸이라고 정자는 전단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월세 20만 원짜리 반지하 방이었습니다. 지금 나더러 여기서 살라는 거니? 요즘이 가격이면 괜찮은 거예요. 저희가 월세는 내드릴게요. 정자는 전단지를 천천히 내려놓고 지은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 일단 생각할 시간을 좀 달라니까 왜 자꾸 재촉하니? 빨리 정하셔야 되니까. 그렇죠. 좋은 방은 금방 나가요. 지은의 목소리에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정자가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뭐가 그렇게 급하니? 급한 게 아니라 현실적인 거예요. 어머니가 나가셔야 애 공부방도 꾸미고 하죠. 지은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이건 대놓고 쫓아내는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정자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이 방을 나가려다 정자의 책상 위 낡은 수첩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부동산 관련 메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지은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방을 나갔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네 식구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준노가 할머니 옆자리에 앉으려 하자 지은이 아들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준노야, 여기 앉아. 준노가 엄마 옆자리에 억지로 앉았습니다. 민준이 국을 떠먹으며 아내를 슬쩍 쳐다봤습니다. 지은이 남편에게 눈을 보내자 민준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저희가 원룸을 좀 알아봤는데 괜찮은 데가 있더라고요. 정자는 반찬을 집으며 대답했습니다. 또 그 얘기니 지은이한테 들었어. 생각 좀 해볼게. 민주는 아내의 눈치를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엄마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을까요? 편하게 하고 싶은 거 하시면서요.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자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생각 좀 해본다니까 자꾸 재촉하지 마. 정자가 아들을 매섭게 바라보자 민주는 고개를 떨구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때 준노가 숟가락을 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난 할머니랑 같이 살고 싶은데. 지은이 아들의 등을 툭 쳤습니다. 넌 어른들 얘기에 끼어들지 말고 밥이나 먹어. 준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자는 손자를 바라보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정자가 설거지를 하려 하자 지은이 막아섰습니다. 어머니는 쉬세요. 제가 할게요. 정자가 거실로 나오자 지은이 부엌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정자는 복도 구석에 서서 며느리의 통화를 엿들었습니다. 오빠 걱정하지 마. 다음 주면 나갈 거야. 지은의 목소리는 낮고 빨랐습니다. 10억이라고. 일단 알았어. 아파트 담보대출 받으면 어느 정도는 처리할 수 있을 거야. 정자는 소리 없이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자가 일어나 거실로 나오니 지은이 소파에 앉아 태블릿으로 무언가를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부동산 시세 조회 사이트가 떠 있었습니다. 정자와 눈이 마주치자 지은이 재빨리 화면을 껐습니다. 어머니 물들릴까요? 아니 됐어. 정자가 주방으로 걸어가는데 등 뒤에서 지은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내일 부동산 같이 가요. 방이라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정자는 깊게 한숨을 내쉬고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일 가자. 방으로 돌아온 휴대폰을 열고 번호를 검색했습니다. 화면에 탐정사무소의 번호가 떴습니다. 그녀는 익숙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소장님, 저예요. 내일부터 작업 시작하세요. 통화를 끝낸 정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총했습니다. 40년을 준비한 정자의 계획이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며칠의 시간이 지나고 정자는 결국 이사를 나가기로 했습니다. 며느리의 성화와 아들의 은근한 압박이 결국 정자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날은 이사 전날 밤이었습니다. 윤정자는 짐을 정리하며 손자 준노의 방문을 바라봤습니다. 불이 꺼진 방 안에서 작은 흐느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자는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준노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울고 있었습니다. 준노야. 정자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준노가 이불을 걷어내고 할머니를 껴안았습니다. 할머니 가지 마. 나도 같이 가면 안 돼. 아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손자의 등을 토닥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할머니가 꼭 다시 올게. 약속할게. 엄마가 할머니는 나쁜 사람이래. 우리 돈을 다 가져갔대. 그게 정말이야? 준노가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정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준노야, 할머니 믿지? 응, 나는 할머니가 제일 좋아. 정자가 손자의 눈물을 닦아주려는데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판지은이 서 있었습니다. 준노야, 얼른 자야지. 내일 학교 가야 되잖아. 지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준노가 할머니를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지은이 성큼 다가와 아들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엄마 말 안 들려? 준노가 작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정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이한테 왜 그래? 제 아들이에요. 아들 교육에 참견하지 마세요. 지은이 준노를 이불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정자는 주먹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펼쳤습니다. 지은이 정자를 방 밖으로 밀어내고 문을 닫았습니다. 방 안에서 준노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자는 복도에 서서 주먹으로 가슴을 눌렀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거실로 돌아온 정자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던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은이 부엌에서 물을 마시며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조용히 일어나 자기 방으로 갔습니다. 새벽 4시 정자는 잠에서 깼습니다. 화장실을 가려고 방문을 열었을 때 복도 끝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곳은 부엌이었습니다. 정자는 소리 없이 다가갔습니다. 지은이 냉장고 문을 열고서 있었습니다. 그녀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냥 빨리 죽어버리면 좋을 텐데. 정자의 등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은이 물을 마시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자는 어둠 속에 선 채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빨리 죽어버리면 좋을 텐데. 그 말이 자신을 향한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사 당일에 아침이 밝았습니다. 정자는 간단한 짐만 캐리어에 담았습니다. 지은이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어머니 택시고 와요. 서두르세요. 준우가 학교에 가기 전 할머니에게 달려왔습니다. 준우가 정자를 껴안았습니다. 지은이 아들의 팔을 확 잡아당겼습니다. 학교 늦겠어? 빨리 가. 준노의 팔에 빨간 손자국이 찍혔습니다. 정자는 그 자국을 똑똑히 봤습니다. 준노가 울먹이며 현관을 나갔습니다. 아들 민주는 어머니가 이사를 나가는데도 늦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지은인 남편을 깨우지 않았습니다. 정자는 캐리어를 끌고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지은이 문을 열어주며 말했습니다. 택시비는 제가 냈어요. 기사님한테 주소 알려드렸고요. 정자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참 고맙네. 어머니 건강 잘 챙기세요. 지은의 입에서 나온 말이지만 눈빛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정자가 문을 나서다가 문득 며느리를 돌아봤습니다. 지은아, 후회하지 마. 제가 뭘 후회해요? 곧 알게 될 거야. 정자가 엘리베이터로 걸어갔습니다. 지은 현관문을 닫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정자는 1층에 도착했고 택시를 탔습니다. 하지만 택시가 향한 곳은 반지하 원룸이 아니었습니다. 정자가 택시기사에게 다른 주소를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차창 밖으로 고층 빌딩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자는 가방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꺼냈습니다. 강남 포레스트 타워 펜트하우스. 그녀는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문득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여자가 무슨 투자를 해? 그 돈으로 내 술값이나 돼.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다던 정자를 남편은 비웃었습니다. 그때 택시가 고급 주상복합 빌딩 앞에 멈췄습니다. 다 왔습니다. 정자는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로비로 들어서자 안내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사님 오셨습니까? 그래요. 정자가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최상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곳에는 강남 한복판에 73억짜리 펜트하우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정자는 빙그레 미소를 지었습니다. 같은 시각 지은 거실 소파에 앉아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보기 싫은 시어머니를 쫓아내고 이 집이 완전히 자기 것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다 끝났어. 이제 돈 얘기하자. 전화 너머에 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10억을 정말 구할 수 있어? 걱정 마. 방법 있어. 지은이 전화를 끊고 서재로 갔습니다. 서재에는 시어머니의 짐 중 챙기지 못한 것들이 몇 개 남아 있었습니다. 낡은 수첩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지은이 수첩을 펼쳤습니다. 부동산 투자 관련 메모가 빼곡했습니다. 돈도 없는 늙은이가 무슨 부동산이야? 지은 수첩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는 콧노래를 부르며 집안을 돌아다녔습니다. 그 시각 윤정자는 펜트하우스 거실 한가운데 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전망은 탁 트여 있었고 한강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300평이 넘는 공간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구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정자는 천천히 걸으며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와인 한 병을 꺼냈습니다. 오늘을 축하하기 위해 미리 준비해 온 것이었습니다. 정자는 종이컵에 와인을 따라 창가에 섰습니다. 여보, 보여? 당신이 무시하던 내가 결국 해냈어.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남편은 정자가 땅을 샀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여자는 밥이나 잘하면 되는 거야. 남편은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자의 친정 아버지는 농부였습니다. 평생 농사 말고는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자를 시집 보내기 전 친정 아버지는 갑자기 아끼던 과수원을 팔았습니다. 그러더니 정자를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1,000만 원이다. 이 돈은 아무한테도 주지 말고 시집살이 하다가 어느 날 힘들어서 곧 죽겠거든. 그때 쓰거라. 잘 살 거라. 평생 무뚝뚝하던 아버지의 진심을 본 정자는 시집가는 내내 울었습니다. 1985년 정자는 그 돈으로 서울 외곽 땅 한 필지를 샀습니다. 당시 1,000만 원이었습니다. 그곳은 아무도 거들 떠보지 않는 허벌판이었습니다. 정자는 경제 뉴스를 보며 공부했습니다. 도서관에서 부동산 책을 빌려 읽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도서관에 간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무슨 책을 읽는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후로 땅값이 오르면 10년마다 한 필지 더 샀습니다. 정자의 땅은 총 5필지가 되었고 5년 전부터 땅값이 급격히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재개발 소식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정자는 마침내 작년에 땅 5필지를 280억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떼고 남은 돈으로 이 펜트하우스를 샀습니다. 매매가 74억을 모두 현찰로 지불했습니다. 원래는 남편과 풍족한 노후를 보내려고 계획한 일이었지만 코로나에 걸려 몸이 쇠약해진 남편이 이렇게 빨리 갈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 병수발과 장례를 치르느라 정신없이 시간이 흘렀는데 마침 며느리 지은이가 정자를 쫓아내려 하자 정자는 내심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 펜트하우스로 들어올 명분이 확실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통장에는 아직 200억이 넘는 돈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자는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서늘한 액체가 목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탐정이었습니다. 윤 여사님, 오늘 오후 2시에 며느님이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사진 보내드렸습니다. 정자는 전송받은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지은이 중년 남자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자의 얼굴에는 다급함이 역력했습니다.
이 남자가 누군지 알아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통화를 끝낸 정자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틀이 흘렀습니다. 정자는 펜트하우스에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가구가 들어왔습니다. 인테리어 업체가 하루 만에 모든 것을 세팅했습니다. 정자는 새 소파에 앉아 경제 뉴스를 봤습니다. 그때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윤 정자님, 혹시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40년 투자 성공 스토리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정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곧 결심했습니다. 좋아요. 나갈게요. 사흘째 되는 날 저녁 정자는 방송국 스튜디오에 앉아 있었습니다. 윤 정자님, 연세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성공을 거두셨나요? 앵커가 물었습니다. 천천히 꾸준히 했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대단하십니다. 혹시 가족들도 응원해 주셨나요? 정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니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 혼자 했어요. 앵커의 눈이 커졌습니다. 가족들이 몰랐다고요? 네. 저 혼자만의 비밀이었습니다. 방송은 그날 밤 9시에 나갔습니다. 그 시각 삼성동 아파트 거실에서 정자의 아들 김민중과 며느리 한지은이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70대 여성이 40년간의 투자로 300억 원에 가까운 수익을 벌어들여 화제입니다. 지은이 숟가락을 들다 말고 화면을 봤습니다. 화면에 정자의 얼굴이 크게 비쳤습니다. 민준의 손에서 수저가 떨어졌습니다. 저거 설마 우리 엄마야? 지은이 벌떡 일어나 텔레비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윤정자 씨는 40년 전 친정아버지에게 받은 1,000만 원으로 투자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현재 강남에 있는 럭셔리 펜트하우스를 소유하고 있으며 추가 자산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정자가 고급 주상복합 로비를 걷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민주는 넋을 잃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저거 진짜 우리 엄마야? 300억이라고? 지은이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정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하지만 정자는 받지 않았습니다. 지은이 다시 걸었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을 걸었지만 정자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럴 수가. 지은이 휴대폰을 소파에 내던졌습니다.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엄마를 쫓아냈잖아. 닥쳐. 지은이 남편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머리를 쥐어 뜯었습니다. 300억이 우리 손 안에 있었는데. 지은의 머릿속에 며칠 전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후회하지 마. 어머니가 나가면서 한 말이었습니다. 민주는 소파에 앉아서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지은이 민준을 노려봤습니다. 지금 질질 짜고 있을 때야. 어머니 주소 알아내야 돼. 어떻게? 방송국에 전화해 지은이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방송국에 전화를 걸었지만 개인정보는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지은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아들 준노가 방에서 나와 거실로 왔습니다. 아빠, 할머니가 TV에 나왔어. 아이가 텔레비전을 가리켰습니다. 화면에는 여전히 정자의 인터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와, 할머니가 TV에 나오고 있어. 우리 할머니 멋있다. 준노가 화면을 보며 웃었습니다. 지은이 아들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방에 들어가. 아파, 엄마. 준노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민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애한테 왜 그래? 닥치라고.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지은이 소리쳤습니다. 준로가 울면서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정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우리 나이의 여성들이 대부분 그렇겠지만 저도 40년을 참고 살았어요. 시집살이 하랴, 자식들 키우랴, 제 인생이 없었지요. 이제부터는 제 인생을 살 겁니다. 민주는 그 말을 들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그는 소리 없이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한지은 눈도 제대로 붙이지 못한 채 일어났습니다. 머릿속에는 300억이라는 숫자만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김민주는 소파에서 밤을 샌 듯 구겨진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주소 알아냈어? 지은이 물었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지은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포털 사이트를 검색했습니다. 윤정자 300억 강남 펜트하우스 관련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또한 기사에 건물 외관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여기야. 지은이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그러자 건물 이름이 보였습니다. 포레스트 타워. 지은이 일어서며 남편을 재촉했습니다. 당장 가자. 지금 당연하지. 빨리 준비해. 지은이 방으로 뛰어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1시간 후 두 사람은 강남의 고급 주상복합 빌딩 앞에서 있었습니다. 40층이 넘는 건물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지은이 로비로 들어가려 하자 경비원이 막아섰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저희 어머니 만나러 왔어요. 윤정자님, 경비원이 명부를 확인했습니다. 혹시 방문 예약이 되어 있으신가요? 예약이 왜 필요해요? 이 사람이 윤정자 씨 아들이에요. 지은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경비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외부인은 사전허가 없이는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농담하는 거예요. 지은이 소리쳤습니다. 민준이 아내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진정해. 전화 한번 해보자. 민준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그때 정자가 받았습니다. 엄마, 그래, 무슨 일이니? 정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엄마, 우리 지금 엄마 계신 곳 로비에 와 있어. 잠깐만 만나줘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들어와라. 전화가 끊겼습니다. 경비원의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보내주세요. 정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경비원이 고개를 숙이며 엘리베이터로 안내했습니다. 지은과 민준이 최상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빠르게 올라가자 지은의 심장도 빠르게 뛰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넓은 현관이 나타났습니다. 정자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급스러운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도 새로 손질한 듯 단정했습니다. 민준과 지은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지금껏 자신들이 알던 정자의 모습은 사라지고 강남 귀부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들어와. 정자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민준과 지은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실의 규모에 두 사람은 숨이 막혔습니다. 천장이 높고 통창으로 한강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앉아라. 정자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지은이 소파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가구며 인테리어가 모두 최고급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지은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자는 맞은편 소파에 앉아 차를 따랐습니다. 뭘 몰랐다는 거니? 어머니가 이렇게 대단하신 분인 줄 몰랐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지은의 목소리에는 애절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재산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그 눈빛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다시 집으로 들어오세요. 준로도 할머니 너무 보고 싶어 해요. 아니 됐어. 정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어요. 진심? 내가 300억 없었으면 너희가 날 찾아왔겠니? 반지하 단칸방에 처박으려 할 때는 언제고? 정자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요. 됐어. 이제 난 내 인생을 살 거야. 너희도 너희 인생 살아. 정자가 일어섰습니다. 지은도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그 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한테도 좀 나눠주셔야죠. 마침내 본심이 튀어나왔습니다. 정자가 며느리를 싸늘하게 바라봤습니다. 내가 왜 나한테 돈 맡겨놨어? 내 돈 내 맘대로 쓸 거야. 어머니도 이제 나이가 있으신데 민준이한테 물려주셔야죠. 왜? 가족이잖아요. 지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자는 천천히 며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가족, 나를 반지하에 쳐넣으려 할 때는 가족이라고 생각했니? 그럼 너희 친정 어머니도 반지하 방 하나 얻어드리지. 그러니 가족이잖아. 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저희 형편이 어려워서. 거짓말하지 마. 넌 처음부터 날 내쫓고 싶었던 거지. 정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지은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제 나가라. 볼일 끝났어. 어머니. 지은이 소리쳤습니다. 정자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나가. 민준이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엄마,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발. 정자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준아, 넌 선택했어. 아내를 택했잖아. 엄마, 이제 그 선택의 결과를 받아들여라. 민준이 주저앉을 듯 휘청거렸습니다. 지은이 남편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가요. 어차피 소용없어. 두 사람이 문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지은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가만 안 둬. 절대로.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정자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탐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소장님,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시다. 알겠습니다. 준비된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통화를 끝낸 정자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마지막 순간 지은의 눈빛에는 증오가 가득했습니다. 정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가만 있지 않을 것이라는 걸. 하지만 그것도 계산 안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재로 가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탐정이 보낸 파일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지은의 외도, 증거, 친정의 빚, 시아버지 방치 기록,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정자는 파일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이제 내 차례야, 지은아.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윤정자는 펜트하우스에서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침마다 한강을 바라보며 차를 마셨습니다. 평생 처음 누리는 평화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자가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그곳에는 한지은이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정자는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지은이 남자를 소개했습니다. 어머니, 이분은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님이세요. 변호사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정자는 명함을 받아들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니? 어머니, 건강이 걱정돼서요.
지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지은이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내 건강은 내가 알아서 해. 돌아가거라. 어머니, 요즘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시고 판단력도 흐려지신 것 같아요. 전문가 상담을 좀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지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정자는 며느리의 의도를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금치산자 선고를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금치산자 제도는 없어졌지만 성년 의견인 제도를 이용하면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정자의 재산을 아들과 며느리가 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자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지금 내 정신이 이상하다는 거니?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니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윤 여사님, 고령의 큰 재산을 관리하시는 건 부담이 크십니다. 가족들이 도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자는 변호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누가 부담스럽다고 했어? 어머니 화내지 마세요. 저희는 어머니를 위해서, 날 위해서, 내 돈을 위해서겠지. 정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오해하시면 섭섭해요. 정말 걱정돼서 그래요. 됐어. 나가. 정자가 문을 가리켰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윤 여사님, 이건 정신감정 신청서입니다.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감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내가 왜 감정을 받아야 하는데? 가족의 요청으로 가능합니다. 아드님께서도 동의하셨습니다. 정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민준이가 네, 어머니를 위한 결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정자는 아들의 배신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담함을 유지했습니다. 알았어. 감정받을게. 지은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무 쉽게 동의한 것이 오히려 의심스러웠습니다. 정말요? 그래. 지은아, 너는 이번에도 후회하게 될 거야. 정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그럼 다음 주 화요일에 병원 예약 잡겠습니다. 두 사람이 나가자 정자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준이 동의했다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 아들은 이번에도 제 아내 편을 든 것입니다. 정자는 휴대폰을 들어 통화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민준에게서 온 전화는 단 한 통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서재로 가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법무법인 명함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은이 대동한 변호사보다 훨씬 더 큰 로펌이었습니다. 정자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변호사님, 저예요. 다음 주 화요일에 저랑 좀 동행해 주세요. 무슨 일이십니까? 정신감정 받으러 갑니다. 전화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통화를 끝낸 정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을 무능한 노인으로 만들어 재산을 가로 채려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자에게는 준비된 카드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서랍을 열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한지은 친정의 채무 목록이었습니다. 총 10억 원이 넘는 빚이 있었습니다. 지은의 오빠가 사업에 실패하면서 생긴 빚이었습니다. 정자는 그 빚의 채권자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3일 후 정자는 은행 VIP 라운지에 앉아 있었습니다. 채권 매입 계약서에 서명하고 있었습니다. 한씨 집안에 10억 원이 넘는 채권을 모두 정자가 인수했습니다. 은행 직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정자는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행을 나온 정자는 택시를 탔습니다.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탐정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며느님 오빠가 오늘 오후에 며느님 댁을 방문합니다. 정자는 문자를 읽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사진 찍어주세요. 잠시 후 택시가 펜트하우스 앞에 섰습니다. 정자가 내려 로비로 들어가는데 낯선 남자가 경비실에서 다투고 있었습니다. 윤정자 씨 좀 만나게 해줘요. 급한 일이 있다고요? 경비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남자를 말렸습니다. 예약 없이는 안 됩니다. 정자는 남자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탐정이 보낸 사진 속 인물 한지은 오빠였습니다. 은행을 통해서 채권자가 바뀌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빨리 찾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정자는 조용히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남자는 정자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정자는 남자를 훔쳐보았습니다. 남자는 건물 앞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급한 몸짓이 역력했습니다. 정자는 휴대폰을 들어 탐정에게 전화했습니다. 김 소장님, 다음 주 화요일까지 모든 자료 정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정자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을 궁지에 몰아넣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궁지에 몰린 것은 며느리 쪽이 될 것이었습니다. 정자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화요일이 기다려졌습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나리였습니다. 화요일 오전 10시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실이었습니다. 윤정자는 의자에 앉아 의사의 질문에 답하고 있었습니다. 한지은, 김민주는 상담실 밖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지은이, 대동한 변호사도 함께였습니다. 지은은 초조하게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1시간이 넘게 상담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지은이 중얼거렸습니다. 민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것이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압박에 결국 동해 서명을 했습니다. 상담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자가 나왔습니다. 그녀의 뒤로 정신과 의사가 따라 나왔습니다. 지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어떻습니까? 정신이 이상하죠? 맞죠? 의사는 서류철을 들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윤정자님은 정상입니다. 오히려 동년배보다 훨씬 뛰어난 인지 능력을 보이십니다. 지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럴 리가요. 다시 검사해 주세요. 세밀하게 검사했습니다. IQ 123의 기억력, 판단력, 논리력 모두 최상위권입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지은이 변호사를 쳐다봤습니다. 변호사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정자가 가방을 들고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어머니, 지은이 따라갔습니다. 정자가 멈춰섰습니다. 다 끝났어. 이제 그만 좀 해라. 어머니, 저희는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거짓말 그만해. 넌 내 돈이 필요한 거잖아. 정자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10억? 정자가 짧게 말했습니다. 지은의 몸이 굳었습니다. 내 친정 오빠 빈말이야. 민준이 다가왔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정자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서류를 펼쳤습니다. 채권도 계약서였습니다. 내 첫남빚 10억 원의 채권자가 누군지 아니? 지은이 서류를 낙채듯 받아들었습니다. 눈으로 서류를 훑던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채권자 란에 윤정자라는 이름이 선명했습니다. 이게 무슨, 내가 너희 친정 빚을 다 샀어. 이제 너희 집안 채권자는 나야. 정자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6개월 내로 갚지 않으면 법적 조치 들어갈 거야.
지은이 벽에 기댔습니다. 민준이 서류를 빼앗아 보았습니다. 엄마 이게 정말이야? 응. 일주일 전에 계약했어. 민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정자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어. 도장 위조 신고서였습니다. 지은아, 넌 내 도장을 위조해서 부동산 서류를 만들려고 했지? 내 펜트하우스를 몰래 팔아넘기려고 증거도 다 있어. 지은이 뒤로 비틀을거렸습니다. 변호사가 황급히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복사된 위조 도장과 위조 서류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누명이에요. 지은이 소리쳤습니다. 탐정이 내 서재에서 찍은 사진이야. 경찰에 제출하면 바로 조사 들어갈 거야. 정자가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지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정자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넌 처음부터 우리 집 재산을 노렸지? 난 다 알고 있었어. 민준이 정자 앞에 섰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지은이를 경찰에 넘기지는 마. 정자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넌 또 지은이 편을 드는구나. 엄마, 됐어. 이제 선택해라. 아내를 택할 거냐? 어머니를 택할 거냐? 민주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정자는 아들의 침묵이 답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 알았어. 정자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복도 끝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정자가 고용한 변호사였습니다. 윤 여사님, 준비 다 되었습니다. 고마워요. 이제 시작합시다.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지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다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지은이 대동한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부인, 이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도장 위조는 형사처벌 대상이고 채권 문제도. 닥쳐요. 다 쓸모없는 것들. 지은이 소리쳤습니다. 변호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자리를 떴습니다. 복도에는 지은의 흐느낌만 울려 퍼졌습니다. 민주는 벽에 기대섰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는지를, 어머니가 얼마나 오랫동안 참아왔는지를,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를. 같은 시각 택시 안에서 정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사님, 정말 고소하시겠습니까? 아직은 아니에요. 때가 되면 해야겠죠. 정자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고소는 마지막 카드였습니다. 아직 쓸 카드가 더 남아 있었습니다. 정자는 가방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탐정이 찍은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지은이 낯선 남자와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이었습니다. 날짜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정자는 사진을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깜찍한 우리 며느리 지은아, 조금만 더 기다려라. 그녀는 차갑게 웃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택시가 펜트하우스 앞에 섰습니다. 정자는 변호사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내렸습니다. 로비로 들어서는 그녀의 걸음은 느렸지만 단단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는 여전히 지은이 울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런 아내를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늦어버렸으니까요. 병원을 나온 한지은 택시에 올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려 10억 원. 그 숫자가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도 겨우 3억 원 정도가 한계였습니다. 6개월 안에 그 돈을 다 갚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민준과 지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주는 아내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여보, 지은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민준이 손을 들어 아내를 막았습니다. 말 걸지 마. 듣고 싶지 않아.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친정 오빠가 뭐 그래서 우리 엄마 도장을 위조했어. 그게 애엄마라는 사람이 할 짓이야.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녀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은 지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큰일 났어. 뭔데? 시어머니가 우리 빚채권을 다 샀어. 6개월 안에 10억을 갚으래. 전화 너머로 오빠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그럼 그 윤정자가 너희 시어머니 그 윤정자야? 맞아. 우리 시어머니야. 지은의 오빠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다 정신을 차리고 말했습니다. 6개월 안에 10억을 어떻게 구해? 나도 모르겠어. 방법이 없어. 야, 너희 시어머니잖아. 가족인데 사정하면 봐주지 않을까? 나도 무릎 꿇고 빌게. 그게 안 돼. 완전히 틀어졌어. 지은이 이불을 움켜쥐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오빠의 거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게 이년아 시어머니한테 좀 잘하라고 몇 번을 얘기했냐? 너는 대체 누구를 닮아서 그렇게 싸가지가 없어? 오빠야 말로 왜 적반하장이야? 막말로 이게 내 빚이야. 악에 바친 지은의 말에 오빠가 받아쳤습니다. 너 어릴 때 아버지랑 내가 내 카드값 갚아준 것만 1억이 넘어 다단계 빠져서 빚진 거 갚아준 돈은 또 얼마고. 겨우 사람 만들어서 시집 보내놨더니 그딴 소리가 나와 오빠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은이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 여자만 없으면, 시어머니만 없으면 다 해결될 텐데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윤정자는 펜트하우스에서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 그녀는 백화점에 가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옷을 사고 싶었습니다. 정자는 밖으로 나와 횡단보도 앞에 섰습니다.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정자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왼쪽에서 검은색 승용차가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쾅! 둔탁한 소리와 함께 정자의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아스팔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검은색 차는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이 소리쳤습니다. 사람이 차에 치였어요. 한 여성이 급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119죠. 강남구 테란에서 교통사고 났어요. 빨리 와주세요. 구급차가 5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정자를 들것에 올렸습니다. 의식 없음, 맥박 약함, 출혈 심각. 구급차가 시이렌을 올리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같은 시각 삼성동 아파트에서 한지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지은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윤정자님의 보호자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환자분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지금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이송 중입니다. 지은의 얼굴에 미묘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어디라고요? 서울대병원 응급실입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은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고는 남편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지금 바로 전화기 꺼나 안 그러면 큰일 나. 내가 나중에 설명할게. 그녀는 휴대폰을 소파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지은 화면을 보며 과자를 집어먹었습니다. 30분이 흘렀습니다.
지은 소파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커피를 내렸습니다. 창밖을 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무 감정도 없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병원에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지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벨소리가 멈췄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위중합니다. 즉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소파 쿠션 밑으로 넣어버렸습니다. 그녀는 다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저녁 6시 민준이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 근데 전화는 왜 꺼놓으라고 한 거야? 지은이 대답 없이 주방에서 음식을 차렸습니다. 민주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켜고 확인했습니다. 모르는 번호에서 여러 통의 부재 중 전화가 와 있었습니다. 문자도 와 있었습니다. 윤정자님 보호자분께 연락드립니다. 환자분이 뇌출혈로 응급수술 중입니다. 민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가 사고가 났어. 지은이 냉장고 문을 닫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아까 전화 왔었어. 왜? 근데 왜 안 갔어?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글쎄 꼭 가야 하나? 지은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민준은 재킷을 집어들고 현관으로 뛰어갔습니다. 이 미친년아. 그걸 말이라고 해. 민준의 절규를 듣고도 지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잘 생각해. 어머니 이대로 돌아가시는 게 우리한테도 좋아. 아내의 말에 민준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너는 인간도 아니야. 민준은 아내를 노려보다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지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소파 쿠션 밑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병원에서 온 통화 기록이 7통 찍혀 있었습니다. 지은 통화 기록을 하나씩 지웠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날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지은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어머니, 부디 깨어나지 말고 조용히 가세요.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잠시 후 병원 응급실 복도에서 민주는 벽에 기댄 채 있었습니다. 수술실 불이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의사가 나와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뇌출혈이 심각합니다. 수술이 잘 되어도 후유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민준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민준이 소리 없이 엄마를 불렀습니다. 병원 복도에 CCTV가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수술실 불이 꺼진 것은 자정이 넘어서였습니다. 민주는 6시간을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민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는요? 다행히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이틀은 지켜봐야 합니다. 의식을 회복하실지는 아직 모릅니다. 민준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는 다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간호사가 윤정자를 중환자실로 옮겼습니다. 민준은 유리창 너머로 어머니를 봤습니다. 온몸에 관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인공호흡기가 규칙적인 소리를 냈습니다. 민준은 눈물을 쏟으며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때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잠시 행정실에 들러주세요. 민준이 간호사를 따라 행정실로 갔습니다. 담당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보험 때문에 사고 당시 상황을 확인해야 해서요. 경찰도 조사 중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직원이 컴퓨터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사고 났다고 아드님한테 전화를 몇 번이나 드렸는데 연락 못 받으셨어요? 민준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처 몰랐습니다. 며느리분은 저희랑 통화도 하셨는데 왜 안 오셨어요?
간호사의 물음에 민주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머리를 스치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6개월 전 아버지가 쓰러졌을 때였습니다. 그때도 지은이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거실에서 쓰러졌고 지은이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119에 전화한 것은 30분 후라고 했습니다. 지은 너무 놀라서 정신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민주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했습니다. 30분이나 늦게 신고를 했다니 민주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6개월 전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장례식 때 받은 서류들을 떠올렸습니다. 보험금 청구 서류가 있었습니다. 급사에 대한 보험금이었습니다. 5억 원. 민준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는 다시 행정실로 갔습니다. 죄송한데요. 6개월 전에 제 아버지가 이 병원 응급실에 오셨을 텐데요. 기록 확인 가능할까요? 직원이 이름을 입력했습니다. 계시네요. 김정우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오전 11시 45분에 119 신고 접수되었고 12시 5분에 병원 도착하셨네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신고는 누가 했나요? 보호자 한지은님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고 시각이 정확히 몇 시죠? 11시 45분입니다. 민주는 기록을 달라고 했습니다. 종이를 받아둔 그는 또 다른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망 추정 시각은 오전 11시였습니다. 신고는 45분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기록이 맞다면 아내는 아버지가 사망한 뒤에도 40분이나 방치했던 것입니다. 그는 복도로 나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버지 때도 어머니 때도 지은이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일부러 늦게 신고를 했고 모르는 척을 했습니다. 죽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민주는 주먹으로 바닥을 쳤습니다. 나는 대체 뭘 있었던 거야? 그가 신음하듯 말했습니다. 그는 그런 괴물과 17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괴물의 편을 들어 어머니를 내쫓았습니다. 민주는 중환자실로 달려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어머니가 누워 있었습니다. 창에 이마를 댔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엄마 눈 떠 제발. 민주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정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모니터만 규칙적인 신호음을 냈습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 서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새벽 4시 간호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보호자님, 좀 주무셔야죠. 괜찮습니다. 내일도 오래 기다리셔야 할 텐데요.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어머니 곁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지켜야 했습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아들 노릇을 해야 했습니다. 창 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유리창 앞에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어머니에게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제 내가 지킬게. 그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4월이 지났습니다. 윤정자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식이 돌아온 것은 이틀 전이었습니다. 민주는 단 한 번도 병원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일주일 휴가를 냈습니다. 병실 간이 침대에서 자며 어머니를 간호했습니다. 정자가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본 것은 아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수염이 자라고 눈이 충혈된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민준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자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물.
정자가 작게 말했습니다. 민준이 서둘러 물을 떠왔습니다. 정자는 천천히 물을 마셨습니다. 얼마나 지났니? 사흘이에요. 그래. 정자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민주는 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자가 고개를 돌려 아들을 봤습니다. 알아? 다 알아. 엄마.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주는 그 후에도 정자를 지극정성으로 돌봤습니다. 간호사들이 대단하다고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그런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던 정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 지은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제 알겠니?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애는 너희 아버지 때도 그랬어. 쓰러진 거 발견하고도 몇십 분이나 방치했지.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도 알고 계셨어요? 응. 3년 전부터 다 알고 있었어. 정자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민주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3년 전이라는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3년 전부터요. 내 아버지 돌아가시기 3년 전부터 지은이는 이상했어. 자주 외출하고 전화 통화를 숨기고. 정자가 침대 머리를 조금 올렸습니다. 민준이 서둘러 도왔습니다. 그래서 탐정을 고용했어. 탐정을요? 응. 김 소장이라는 분이야. 3년 동안 지은이를 따라다니며 기록했지. 정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 아내 지은이는 외도를 하고 있었어. 어떻게든 우리 집 재산을 빼돌려서 당장 자기 인생을 즐기려는 생각밖에 없었지. 민주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모았어. CCTV 영상, 녹음 파일, 사진, 은행 기록. 정자가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3년 동안 준비했어. 언젠가 이날이 올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해봤자 넌 안 믿었을 거야. 내 아내를 선택했겠지. 정자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일부러 쫓겨나 준 거야. 지은이의 진짜 모습을 너 스스로 깨닫게 하려고. 민주는 어머니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정자가 설명했습니다. 내가 재산이 있다는 걸 숨기고 쫓겨나면 지은이가 본색을 드러낼 거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내가 300억 있다는 게 밝혀지면 지은이가 더 큰 실수를 할 거라고. 엄마 계획대로였어. 지은이가 나를 금치산자로 만들려고 했고 결국 이런 짓까지 했잖아. 정자가 붕대 감긴 머리를 가리켰습니다. 민준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설마 엄마 교통사고도 지은이 짓이라는 거예요? 민준의 물음에 정자는 말없이 넓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제 탐정이 주고 간 거야. 아무래도 이상해서 조사를 부탁했거든. 서류 봉투 속에는 사진 몇 장과 서류가 들어 있습니다. 사진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지은이 카페에서 누군가를 만나 돈을 건네는 장면 그리고 종이를 건네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에 종이의 내용이 드러났는데 정자의 펜트하우스 주소였습니다. 조선족한테 사주를 했대. 나를 죽여달라고. 그 조선족 놈은 나를 차로 친 그날 배 타고 떠나버렸고 나는 이렇게 살아났지.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엄마, 이게 사실이면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죠. 괜찮아. 이미 예상했던 일이야. 정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 사고도요. 물론 이 정도까지 할 줄은 몰랐지. 하지만 덕분에 확실한 증거가 하나 더 생겼어. 정자가 봉투 속 서류를 민준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병원 CCTV 통화 기록 전부 확보했어. 지은이가 전화 받고도 안 온 것. 119 신고 안 한 것. 민준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정자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사진들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준호의 팔에 남긴 멍 자국이었습니다. 준호가 엄마한테 맞고 있다는 거 너 알고 있었니? 민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몰랐어요. 지은이는 준호한테 습관적으로 손찌검을 했어. 내가 다 사진 찍어뒀어. 정자가 사진을 넘겼습니다. 준호의 등, 팔, 다리에 난 상처들이 보였습니다. 민주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이럴 수가. 내 아들이야. 내가 지켜야 할 아이였어. 정자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엄마, 나 어떡해요? 이제라도 정신 차려야지.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지. 정자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는 40년을 기다려서 비로소 내 인생을 찾았어. 40년요? 엄마는 내 아버지한테도 존중받지 못했어. 여자가 무슨 돈을 관리하냐고, 무슨 투자를 하냐고. 정자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철저하게 혼자였어. 아무도 날 믿어주지 않았어. 그래서 혼자 준비했지. 민주는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됐어.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정자가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정자가 먼저 몸을 떼었습니다. 민준아, 이제 내가 선택해야 해. 선택이요? 지은이와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준호를 어떻게 지킬 건지 민주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미 결정했어요. 이혼할 거예요. 정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소할 거예요. 엄마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겠니? 해야죠. 이제는 제가 엄마를, 우리 가족을 지킬 거예요. 민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정자는 아들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비로소 제대로 된 아들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다. 정자가 작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이 못난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신 엄마가 대단하신 거예요. 민준이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창 밖으로 오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병실은 따뜻했습니다. 정자는 참으로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엄마 한 가지만 물어봐도 돼요? 뭐니? 엄마는 처음부터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정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 엄마는 그냥 내가 날 선택하길 바랐을 뿐이야. 그게 전부였어요? 응, 그게 전부였어. 민주는 어머니의 손등에 손을 포개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사랑합니다. 진심이에요. 나도 사랑한다. 정자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복도에서 간호사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비로소 진짜 가족이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술 2달 뒤 윤정자는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며느리 지은이는 그 2달 동안 단 한 번도 면회를 오지 않았습니다. 김민준이 어머니를 펜트하우스까지 모셨습니다. 정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이제 내 할 일을 하거라. 정자가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3년간 모은 증거들이었습니다. 민주는 펜트하우스를 나와 자신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오후 3시 그가 현관문을 열었을 때 한지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을 보자 지은이 놀라 일어났습니다. 언제 왔어? 전화도 안 하고 그 모습을 보고 민준이 현관에 선 채 말했습니다. 짐 싸. 지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30분 줄게.
필요한 옷이랑 개인 물건만 챙겨. 그리고 꺼져. 민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지은이 다가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어머니는 괜찮으시고 내 앞에서 어머니란 말 쓰지 마. 민준이 지은을 밀쳐냈습니다. 지은이 비틀거렸습니다. 당신 지금. 지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아. 민준이 서류 봉투를 소파 위에 던졌습니다. 서류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시어머니 사례를 사주한 내용, 외도 증거 사진, 도장 위조 서류, 준호의 상처 사진들이 테이블 위에 펼쳐졌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내가 한 짓들이잖아. 전부 다. 민준이 사진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지은이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이었습니다. 넌 3년 전부터 바람이 났었지. 내 친정 오빠 사업 파트너랑. 지은이 입을 열려다 물었습니다. 민준이 다른 서류를 들었습니다. 엄마 도장 위조해서 부동산 서류를 위조하려고 했지. 은행에서 확인 전화 안 왔으면 넘어갔을 거야. 여보, 그건 오해야. 너는 그냥 닥쳐. 민준이 처음으로 소리쳤습니다. 지은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민준이 준호의 사진을 들었습니다. 아이의 팔에 난 시퍼런 멍이 선명했습니다. 넌 우리 아들한테 손찌검했지. 그것도 여러 번. 이게 전부가 아니야. 등에도 다리에도 있어. 그러고도 내가 엄마 자격이 있어. 민준이 분노에 차서 소리쳤습니다. 애가 말을 안 들어서 그랬어. 엄마로서 훈육을 목적으로. 훈육. 이게 훈육이야? 민준이 사진을 지은의 얼굴에 던져버렸습니다. 지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준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병원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아버지 쓰러졌을 때 넌 일부러 신고 안 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를 기다렸지. 발견하고도 방치했지. 지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때 너무 놀라서 거짓말하지 마. 엄마 사고 났을 때도 똑같이 했잖아. 전화를 받고도 모르는 척했어. 심지어 내 전화까지 꺼놓으라고 하고 민준의 손이 분노로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거 민준이 사진을 지은의 눈앞으로 내밀었습니다. 그 사진에는 지은이 조선족 청부업자를 만나 돈을 건네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사고를 당하던 순간 횡단보도 CCTV에 찍힌 운전자의 얼굴이 청부업자의 얼굴과 동일했습니다. 이게 뭐야? 난 모르는 일이야. 시침이 떼지 마. 이미 경찰이 중국공안 쪽에 연락해서 용의자 체포했어. 한국으로 송환되는 건 시간 문제야. 순간 지은이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야. 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런 거야. 지은이 말에 민준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가족이 아니라 널 위해서겠지. 너는 인간이기를 포기했어. 이제 너에게는 가족이 없어. 민준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지은이 민준의 바지를 붙잡았습니다. 여보, 제발. 나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이제 와서 빌어봤자 소용없어. 민준이 지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살인교사 문서 위조 아동학대. 오늘 오후에 경찰서에 제출할 거야. 지은이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고소장에는 윤정자와 김민준의 이름이 고소인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 왜? 내가 한 짓인데. 민준이 팔짱을 꼈습니다. 지은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눈물 연기 집어치워 더 이상 안 통해 민준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살인교사입니다. 지은이 벌떡 일어나 휴대폰을 뺏으려 했습니다. 민준이 피했습니다. 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범인도 여기 있습니다. 전화를 끄는 민준이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경찰이 30분 후에 와 순순히 따라가. 안 가. 지은이 소리쳤습니다. 그럼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데려갈 거야. 선택해. 민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지은이 소파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민준은 그런 아내를 내려다봤습니다. 17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낯선 사람이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이혼 서류는 변호사 통해서 보낼게. 위자료는 기대하지 마. 내가 받을 건 징역뿐이야. 민준이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준호는 내가 키울 거야. 너는 다시는 우리 아들 얼굴 못 봐. 지은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복도에서 잠시 멈춰섰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민준은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30분 후 경찰차가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민준이 경찰 2명과 함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한지은 씨 동행 부탁드립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지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 안 가. 이미 동행입니다. 거부하시면 영장 청구하겠습니다. 경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지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민준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후회할 거야. 하지만 민준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후회는 너나 해. 감옥에서. 지은이 울면서 경찰을 따라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민준은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여전히 증거 서류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그는 서류들을 하나씩 집어봉투에 넣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끝났니? 네. 경찰이 데려갔어요. 정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잘했어. 이제 준호를 데리러 가렴. 네. 지금 갈게요. 민준이 전화를 끊고 일어섰습니다. 창밖으로 경찰차가 떠나는 것이 보였습니다. 민준은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7년의 결혼 생활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민준은 결혼 생활 내내 아내의 눈치를 보며 아내의 꼭두각시로 살았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것입니다. 민준은 재킷을 집어들고 문을 나섰습니다. 아들을 데리러 갈 시간이었습니다. 진짜 가족을 지킬 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의 시간이 흐르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윤정자는 펜트하우스 거실 창가에 서서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 민준과 손자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준호가 정자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정자는 손자를 꼭 껴놨습니다. 아이고, 우리 준호 언제 이렇게 컸나? 나 이제 6학년이야. 준호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준이 비닐봉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엄마 반찬 만들어 왔어요. 또 만들었니? 내가 해먹는다니까. 엄마는 좀 쉬셔야죠. 민준이 부엌로 가서 반찬을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준호는 거실을 돌아다니며 신기한 듯 구경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진짜 좋다. 나도 여기서 살고 싶어. 그래, 우리 준호는 언제든 환영이란다. 정자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준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식사 준비할게요. 아니야. 내가 할게. 너희는 앉아 있어. 정자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준과 준호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준호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는 언제 나와? 민준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참 있어야 해. 그럼 나 고등학생 되어도 못 봐. 민주는 준호를 물끄러이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맞아. 준호가 대학생이 되어도 못 봐. 그리고 나와도 우리랑 같이 살지는 않을 거야.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엄마가 보고 싶어? 아니, 나는 아빠랑 할머니만 있으면 돼. 민주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정자가 음식을 차렸습니다. 불고기, 나물 반찬이 식탁에 올라왔습니다. 이제 먹자. 세 사람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준호가 불고기를 크게 한 젓가락 집어먹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맛있어. 그래, 많이 먹어. 정자가 손자 그릇에 반찬을 더 올려줬습니다. 민준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정자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었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1년 전과는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요즘 어떠세요? 좋아. 너무 좋아. 정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매일 뭐 하세요? 아침에 산책하고 경제 뉴스 보고 친구들 만나고 바쁘게 지내. 친구는 많이 사귀셨어요? 응. 동네 복지관에서 만난 분들이야. 다들 좋은 분들이야. 식사가 끝나고 준호는 거실에서 숙제를 했습니다. 민준과 정자는 발코니에 나와 커피를 마셨습니다. 엄마, 시간 참 빠르네요. 벌써 1년이 지났다니. 그러게 감옥에 있는 지은이도 시간이 빠르게 가려나. 정자는 봄 풍경을 보며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지은이 친정은 파산했어. 오빠는 지방으로 내려갔대. 정자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민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사람을 제대로 봤어야 했는데 이제 됐어. 너 잘하고 있잖아. 정자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그 아파트에서 준호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아들을 돌봤습니다. 정자가 펜트하우스로 들어오라고 했지만 민주는 거절했습니다. 어머니의 삶을 지켜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들과 둘이 살아가는 삶에서 큰 보람과 깨달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어른이 되는 것 같았고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1년 사이 민주는 많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우유부단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졌습니다. 우리 민준이 정말 잘하고 있어. 엄마가 기다려줘서 가능했어요. 민준이 어머니를 돌아봤습니다. 엄마는 40년이나 혼자 버티셨잖아요. 그래도 외롭진 않았어. 널 키우면서 참 행복했거든. 정자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민준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 위로 유람선이 지나갔습니다. 준호가 발코니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할머니 숙제 다 했어. 그래, 우리 준호 대단하네. 정자가 손자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이따가 영화 보러 갈까? 좋지. 뭐 보고 싶은데? 만화 영화. 준호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민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당연하지. 우리 손주랑 데이트하는데 세 사람은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정자는 소파에 앉아 손자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정자는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보여?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어. 그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펜트하우스의 창문 너머로 하얀 뭉게구름이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70세 할머니가 40년을 참으며 준비한 인생 역전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짜 주제는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기다림이었습니다. 할머니는 300억으로 진작에 며느리를 벌할 수 있었습니다. 증거를 들이며 아들을 설득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선택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강요로 얻은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니까요. 우리 주변에도 존중받지 못하는 부모님, 무시당하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나약해서 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오기를 묵묵히 기다리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듯이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 선택은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 좋은 사연을 찾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